한류 드라마 콘텐츠를 넘어서가지고요. 결국은 그 생활형 한국 문화가 일본에게 굉장히 많이 상륙했다. 제4차 한류는 현재까지 하고 굉장히 다르다.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한국을 욕하거나 한국을 멸시해온 그러한 일본 세대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퇴출당하는 그러한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붉은암 TV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일본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무슬림 이야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좀 놀랐는데 일본에서 모스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네. 네, 2010년에서는 한 5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개가 넘었다고요. 그래서 뭐 아잔 소음이라든지 뭐 장래 문화 충돌이라든지 뭐 다양한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본 사람들은 아직은 그 무슬림에 대해서 사실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갈등이 있는 지역도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TV에서 보는 뉴스 정도로 무슬림 이슬람 교도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이 정도가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뭐 아잔 소음 같은 것도 네네네. 상당히 뭐 예, 그래도 사실 모스크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요. 그리고 그러한 모스크 건설에 있어서 그 주민들하고 그리고 중동이나 특히 최근에는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 입국하셔가지고 노동력으로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노동력이라고 해도 종교적인 자유는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스크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러한 요청, 민원 이런 것이 급증됐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일본 사람들은 익숙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든가 그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라는 그 종소리라든가 그리고 잔내 문화도요. 상당히 다르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화장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슬람교는 매장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시체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물로 이거 씻어내는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충돌하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음이나 교통 혼잡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이유일 수 있지만 네. 좀 본질적으로는 우리 마을에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왔다. 일본 사회가 이질적인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역사적으로 일본은 그랬습니다. 일본은 이질적인 문화를 많이 수용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수용해왔는데 하나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문화의 가장 위에 일본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수용한 다음에 그 자신들의 문화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 일왕이죠. 특히 이것은 뭐 아주 옛날부터도 그렇지만 메이지 이후는 더 강하게 됐고요. 일왕이라는 것을 일단 최고의 신으로 수용해라. 그리고 일왕 중심의 특히 신사, 신도 이런 것을 일단 그 참배하거나 그렇게 수용해야만이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다. 이게 물론 그 아주 심했던 것은 일제간점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해서도 신사 참배를 해라. 그래서 한국의 모든 종교인들이 거기에 물론 그 초강한 분들도 있지만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신사 참배를 하고 최고 신이라는 그 일왕의 조상 아마테라스를 수용해라. 그래야 예수도 무하메드도
부처님도 다 숭배해도 된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게요. 일왕에 대한 수용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고 일본이라는 것을 먼저 전면적으로 수용한 다음에 당신들의 문화적인 내용을 일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만 수행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역사 문화적인 부분이 현재까지만 해도 내려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일본식으로 흡수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일본이 다양한 문화들을 과거에도 일본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네네. 이슬람도 결국엔 일본화해서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것은 그 종교적인 어느 정도의 강함, 그러니까 강인함이 있는지라는 부분인데요. 하나의 예로서는 그 조선의 선리학 이런 것도 일본에 들어가서 신도하고 교류가 되었어. 결국은 아마테라스나 일왕 이라는 그 최고 신이죠. 살아있는 신으로 그 일왕을 모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교 선리학을 오히려 활용해서 일왕에 대한 충효라는 것이 간정화되고 그리고 일본의 역사적인 서적의 고사기 일본서기라고 있는데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한문 체제가 선리학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신도하고 선리학이 하나가 되어서 신유 일치 사상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버려야 되는 거 다 버렸어요. 선리학의 예를 들면 3년상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 그리고 기타 많아요. 역선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선현명이라는 것은 왕이 완답지 않게 되면 새로운 왕이 어딘가에서 하늘이 그런 왕을 세워서 왕조를 바꾼다. 그런데 일본에서 왕조를 바꾸면 안 되니까 일왕을 이제 바꿔야 되는 그렇게 되니까 역선현명을 부정했고요. 기타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많은 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일본식의 내용이고 또 불교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순녀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물론 결혼하는 이웃파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결혼하지 않지만 일본에 가면 반대가 돼버렸어요. 거의 모든 불교는 결혼해도 되고 고기를 먹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사모님하고 함께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은 불교도 중국에서 일본 쪽으로 많이 가요. 한국으로 동해서 간 것도 있고요. 이게 그러나 일본에 가서 그 이름만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재종이라든가 그런 게 비슷한 불교 쪽의 이름이라고 해도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10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의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 되게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네.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좀 충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례 문화는 좀 어떻게 타협하거나 공존하게 될까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슬람교 쪽에서 오신 외국인 분들은 일본인들이나 일본 사회하고 싸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화제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지금도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간소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절을 하고 예배를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무크토로 끝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일본화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하는데요. 뭐 모스크는 그대로 그러니까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많이 바뀐다.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안에서 내수만으로는 노동력 수급이 해결이 안 되니까 노동력을 수입하는 측면이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 일본의 경제 구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은 아무래도 그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구조. 그래서 일본은 2008년부터 이미 그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고요. 노동 인구라는 것은 15세로부터 65세까지인데 이거는 이미 1995년부터 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일본의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노동 인구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힘든 노동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의 노동력에 위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일본에서 필요하니까 노동력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필요로 인해서 많이 그 유치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을요. 그 경우는 그 외국 사람들에 대한 그냥 로봇처럼 노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접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그 중심은 문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일본은 역사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장애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현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도 사실 지금 인구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고 또 노동력을 점차 수입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일본이 겪는 상황을 한국도 좀 앞으로 비슷하게 겪을 수 있다고 보실까요? 현재까지만 해도요. 한국에도 그런 이슬람 인구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제재하는 것 뿐이지 앞으로는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한국에서는 아주 강합니다. 일본도 그러한 생각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스크까지 많이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일본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여서 이질적인 문화로 또 내심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좀 구조가 좀 있어요. 이게 또 한국은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전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여러 생각이나 사상이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사실상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국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상징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이러한 체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WBC 그 야구 시합에서 일왕이 일본하고 호주의 야구 시합을 보러 갔어요. 네, 그때 일왕에게 이것은 일본 선수들 중에서 뭐라고 할까 고개를 숙여라도 아주 간단한 예를 지키지 않았던 선수가 좀 있었어요. 유명한 선수예요. 무라카미라고 해서 지금 그 미국의 화이트소크스에서 홈런으로 엄청나게 쳐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해진 그 무라카미 선수가 대단히 일왕에 대해서 무례했다. 이러면서 그것으로 난리였어요. 한국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한 거.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은 아무래도 일왕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낄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일본의 극우 세력이 강해지면 다시 일왕을 국가원수로 복귀시켜서 옛날의 제재로 회귀한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라는 내용, 그 문화라고 해도 그것을 그 일본 문화가 일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수용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역사적인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 조금 걱정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일본처럼 외국인들이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걸 좀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정착하고 대를 이어가는 외국인들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전히 한국에서도 조금 참고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일본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이슬람교 사람들을 예로 들으면 왜냐면 같은 그러한 문화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도 모스크를 많이 만들기 시작할 것이고 또 그러한 생활적인 그 여러 가지 습관 이런 것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나 그게 갈등이 되느냐 혹은 대립이 되느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라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역사적으로 일본 문화 여기는 일본이니까 일본 것으로 모두 수용해라.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한국에서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좀 더 열려있는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일본 양쪽에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쪽의 장점도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일본에서 4차 한류가 유행하고 있다. 이번에 있는 4차 한류라는 거는 뭔지 좀 과거랑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일본에서는요, 지금 그 4차 한류 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차부터 3차까지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인데, 1차부터 3차까지는 한류 드라마라든가 한류 콘텐츠, 거기에 또 K-팝 이런 것을 중심으로 3차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4차는 그러한 그 K-팝 한류 드라마 콘텐츠를 넘어서 가지고요. 결국은 그 생활형 한국 문화가 일본에게 굉장히 많이 상륙했다라는 것으로 제4차 한류는 현재까지 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넘어서서 일상까지 침투해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한국 문화, 한국의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한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도 즐겨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한국의 화장품이에요. 예, 그것은 특히 K-팝 스타들의 영향이 아주 커요. K-팝 스타들을 보면 굉장히 잘 생겼고 키도 크고 그리고 특히 피부가 예쁘다. 이런 게 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는 한국의 남성들도 좀 화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일본에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K-팝 스타뿐만이 아니라 한국 남성들도 꽤 멋있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특히 일본의 그 여성들이 늘어나가지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화장품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한국의 화장품은 저렴하지만 기능성이 아주 우수하고 상당한 다양성이죠. 그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일본의 가네보라든가 시세이도라든가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고 또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은 어른들도 쓸 수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일본의 그러한 화장품 가게에 하나의 코너에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K-팝 스타나 한류 스타처럼 아주 고운 피부 그것을 갖고 싶으면 한국 화장품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일본 화장품 다음은 수입 화장품 층에는 프랑스 것이 가장 제1위였거든요.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화장품이 1위 자리를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그거랑 또 식품 이야기도 네, 맞습니다. 되게 놀랍더라고요. 일본 네네. 마트에 한국 식품 코너가 네네. 좀 삼설로 생기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이것도요, 아무래도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음식이 많이 퍼졌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매운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세계에 나가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매운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꽤 많고, 그러니까 K라면, 한국의 매운 라면이 해외에서는 일본 라면을 완전히 제치고 굉장히 많이 팔린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류 드라마를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배우들이 매운 라면을 끓여서 많이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배우를 좋아하니까 나도 그냥 K라면을 한번 먹어볼까라는 것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그 동기가 좀 강해요. 그렇게 해서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더라. 근데 이 정도의 매운 것은 나도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파스타에 타바스코라는 매운 것을 뿌려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카리라이스 있잖아요. 그것도 매운 것은 굉장히 매운 게 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카리라이스 가게에 가면 단계로 전혀 맵지 않은 거, 그리고 최고로 매운 거, 이게 5단계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거 일본에서도 되게 유행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맵다라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인 브랜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라면이 일본 라면보다 지금 일본 사람들도 한국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타 김치가 유산균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것도 이거는 일본의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구르트 이상으로 유산균이 많은 것은 김치다. 한국 여성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살쪄 있는 사람도 없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내 피부가 곱고 그것은 먼저 먹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유산균이 많은 한국 김치가 이것은 일본에서도 식탁에 빼놓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다. 등등 일본 내에서의 유튜브의 영향도 대단히 커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한국식 식품을 많이 찾는 고객들이 일본에서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마트라든가 백화점에 그러한 한국 식품 코너가 생긴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여러 분야에서 한국 코너가 생겼다라는 거, 이게 소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책방에서 옛날에는 효만 소적, 겸준 소적 코너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요새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한국의 K컬처에 관한 책들이, K푸드에 관한 책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 코너에 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일본 안에 문화, 특히 생활 문화로서 많이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 4차 한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국을 미워하거나 한국이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게 돈이 안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오히려 한국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정보로 보면 이게 세계화되어 있다. 한국이 그리고 영화, 만화 영화 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개대혼의 영향으로 그것을 본 일본인들이 그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있잖아요. 역시 거기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더 세계적인 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대혼이 이게 세계 표준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느끼는
특히 일본 젊은 세대가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한국을 욕하거나 한국을 멸시해 온 그러한 일본 세대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퇴출당하는 그러한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굉장히 좁게 본 세대, 그리고 한일 관계의 역사에 있어서도 일본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세대가 주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한일 간의 미래가 상당히 밝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트렌드가 6개월 뒤면 일본에 상륙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Z세대가 아무 어떤 편견 없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의 세대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어떤 배경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더 위에 있다라는 우월 의식을 갖는 세대는요, 80년대 90년대 초전대 일본을 잘 아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 경제가 세계 최고까지 갔기 때문이죠. 일본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그때 비쌌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버블로 붕괴되지만 한때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한때는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아는 일본인들은 그때는 한국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아니냐인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일본이 선진국이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이게 G세대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은 경제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이나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동북 대지진으로 일본은 몸살을 앓았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반사능으로 일본의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느끼는 시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보낸 일본인들은요, 오히려 한류가 그때도 굉장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요. 2004년에 연사마 붐, 교류연가를 시작해가지고 동북대지진 때는 한류 붐이 한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은 선진국이고 일본은 내려가는 과거의 선진국이다, 이런 것은 일본의 G세대에서는 산식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체험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일본의 오타니라는 프로야구 선수가 엄청난 인기예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오타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세대 차이거든요. 젊은 아주 어린 미국 사람들은 오타니 매일 보니까 일본인 선수 오타니가 최고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만큼 비슷해요. 일본 사람들도 K-팝, K-드라마, 그리고 K-푸드, K-화장품 이런 거 쭉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에 그런 게 없다, 일본 드라마 재미없고, 일본 J-팝도 이제 내놓을 것은 많이 없고 오히려 스캔들만 많다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내려가는 세력하고 부상하는 그러한 국가의 차이로서 그대로 솔직하게 일본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적 위상의 변화에 따라서 인식이 바뀌는 게 되게 신기한데, 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만큼 혹은 한국보다 더 위상이 부상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과거에는 중국어가 제2 외국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어가 그랬어요. 중국어를 제치고 예, 맞아요. 제2 외국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하고 비교하여서 중국은 확실하게 여러 면에서 미국을 사실상 제치고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도 그렇고요. 기타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은 세계 최고가 사실상 됐습니다. 뭐 EV 자동차만 해도요. 중국은 국가적으로 EV를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자동차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공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총기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뉴스코리로 많이 좀 뭐라고 하나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현중이라는 그러한 시위들도 있었고 그거는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하나의 세력이 그러한 현준 시위라는 것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네, 그러한 영향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중국 이상으로 한국이 일본 사람에 있어서는 친근감을 느끼는 그러한 국가가 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역시 좀 북한하고 다르고 중국하고 다르다. 이쪽은 권위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권위주의 세계에서도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배우지 못하게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가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또 하나는 K 콘텐츠의 영향이죠. 이게 또 중국보다는 최근에는 훨씬 한국에 그것이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한국어를 배우고 직접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고 또 K-드라마 내용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한국어에 능숙하면 비즈니스 기회도 늘어난다라는 자신의 캐리어의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영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잖아요. 그러나 일본 회사 안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면 즉각 한국하고의 그러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줄세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지금 특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취미였던 한국어가 이제 한국에 유학하고 한국어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캐리어로 이용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일부 늘어나기 시작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요,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서 일본에서 2위로 올라간 그러한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문자 중에 하나다. 네네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본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본어는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왜냐하면 일본어의 촌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까지 이전까지요. 1867년까지는 봉건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많은 작은 나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중앙에 에도마프라는 곳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각지의 문화 또 언어적인 습관라는 것이 많이 달랐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사투리가 꽤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 사투리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현재 일본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한글이라는 것은 세종대왕 시절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한국은 주한 집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면에서도 계속 과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어도 1392년 이후 상당히 통일되어 온 거예요. 한국은요. 일본은 주한 집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본이 언어적인 부분을 통일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만 해도 옛날에 흔적이 남아 있어서 결국은 아주 논리적인 체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일본어하고 한국어의 비교이지만 일본어는 들어가기는 쉽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 이것은 각지의 역사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아무래도 통일되어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14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한글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 논리적이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논리적입니다. 일본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많이 더 느껴요. 제가 일본말하고 한국말 그리고 영어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어보다 영어가 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영어 이상으로 아마도 한국어가 논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순의 차이는 있지만요. 어순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언어 전체를 볼 때 한국어나 일본어는 어순이 같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순을 갖고 있는 세계 언어는 세계적으로 47%예요. 그런데 영어나 중국어의 어순, 그것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언어는 전체 4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에 똑같은 그거하고 같은 어순을 갖고 있는 언어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한글을 많이 배우자라는 나라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영어권이 세계를 주도했기 때문에 마치 영어의 어순이 세계적인 어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어순이 영어하고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중국어가 세계적인 확산이라기보다 중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각 나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그중 47%가 한국과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인구는 세계적으로는 아무래도 한국 쪽에 어순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언어의 나라의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오지는 않겠지만 10년, 20년 후에 한글의 위상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리고 이거 논리적이다라고 하여서 과학적인 논문의 언어로 많이 쓰이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중동에서 한국 수송기가 일본인들도 함께 피난을 시켰다. 네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 또 독도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들을 네네. 쏟아내는, 약간은 이게 동시에 있을 수 있나 싶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하고의 우호 관계를 계속 강화시킨다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전략을 세웠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과거에 그렇지 않은 시절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마다 혹은 그때마다의 세계 정세에 있어서 전반적인 한일 관계 우호로 가느냐 혹은 조금이라도 대립을 강화시키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일본은 우리가 보면 화가 나고 저도 독도 연구자이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 영토이자 일본이 절대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인데 그러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독도는 일본 영토이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것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독도가 확실하게 한국 영토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절대 일본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혹은 스마트폰 상에서 볼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뭔가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보이는 그 증거 자료만 계속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거나 역사적인 진상을 규명하는 그러한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일단 한국 쪽에서도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한국에서 보면 독도는 동쪽에 있는 섬에 불과 그러한 상황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한국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독도를 배뜨리거나 그런 식으로 상당한 큰 실수를 하는데 그거는 독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위치에서 볼 때 독도는 그냥 동쪽에 있는 섬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독도를 볼 때 역사적으로 독도, 울릉도, 한반도, 중국이라는 사실 그 침략하는 지정학적인 첫 번째 입구가 독도였기 때문에 독도는 전략적으로 일본에서는 중요한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독도를 기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냥 한국하고 일본의 사이에 있는 섬이라는 그 정도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이드 전쟁 때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만들어가지고 동해에서 일어나는 러시아하고 일본의 그때 함대들이 싸움을 했는데요. 그 상황을 독도에서 보면서 일본 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1905년이었기 때문에 로이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독도를 그 일본 섬으로 이제 비밀리에 편입시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기지예요. 일본에 있어서는 독도는 기지입니다. 그리고 그 45년 이후도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생각은 기지였기 때문에 미국은 그리고 연합국은 독도는 한국 영토다. 이런 식으로 당시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있었는데요. 미국을 일본이 굉장히 많이 로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해준다면 독도에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일본의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고려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고 사실상 미국 곳이 된다.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을 쭉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레이더 기지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미국이 그때 흔들렸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일본은 독도를 기지로 보는 그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기지로 삼고 그 다음 울릉도, 한반도 전체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싶고 또 북강, 중국까지 내다보는 그러한 섬이 독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오랫동안에
그러한 수구원이 있기 때문에 또 독도가 정확하게 한국의 온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 일본으로서는 그 기지가 후퇴되는 것입니다. 통해 기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산 독도를 기지로 만들려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건조의 이름하에 독도를 3국으로 관리하자라든가 이러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3국 공동관리식으로 되잖아요. 그래도 일본은 말할 거예요. 연도권은 한국에 있는 곳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끝난 이후에 미국은 나가지만 일본은 나가지 않습니다. 독도에서. 그때 다시 주장하는 거죠.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러한 전략까지 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독도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도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독도를 정확하게 일본 영토로 그려놓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독도 위를 다른 나라 비행기가 통과하면 한국도 항의하지만 일본도 항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일본 자위대기가 독도 상공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만 나가면 안 된다. 혹시 일본의 자위대기가 진짜 독도 상공에 나타나면 거기서 한국과 부딪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협력해야 되니까. 지금 중국이 더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상황은 일본은 독도 문제를 크게 말하지 않고 혹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내 문제예요. 이거. 군내적으로 최근에는 다카이치가 독도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2월 22일에 있었던 다케시마의 날에 다카이치는 그 장관급을 파견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에 그 차관이 갔는데요. 차관이 나타나서 인사할 때 그 시마네현인데 시마네현에서 모임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야유를 보냈어요. 다카이치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말만 해놓고 이거 뭐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야유였어요. 그것을 전해들은 다카이치 쪽에서 이거 조금 전체적으로 그 좀 완화시켜야 된다, 진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거 일본에서 큰 뉴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는 그 일본 영토다. 그렇게 시기도 아닌데 그러한 발언을 하고 다음에는 장관급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보내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환경을 마련하겠다. 이게 내년도 다카이치가 촌이면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시 장관급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도 계속 그 의호 관계로 가져가야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미국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독도 문제로 한일 간에서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 미국은 은근히 독도가 지금 그 한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라.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일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못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왈가왈부 한다 하더라도 밖으로는 많이 갈 상황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 그 여러 가지 작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압력이 약해지면 언젠가는 독도 갈등이 고조돼 가지고 그때 이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일본 쪽의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겠다. 언젠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에도 이해를 잘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 물론 오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다카이치라는 여성이 일본 총리가 아닙니까? 다카이치가 가장 존경하는 그 세계 지도자가 바로 영국의 대처 총리입니다.
같은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자가 한 곳을 굉장히 많이 흉내내고 있어요. 태자가 한 정책 중 하나가 아르헨틴 앞바다에 있는 포클랜드라는 그것을 영으로 무력으로 뺏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틴의 섬인데 영국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태자가 거기에 군대를 출동시켜서 포클랜드 섬을 뺏었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톡토에 대해서 미국 쪽의 압박이 사라지고 모든 면에서 이거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톡토 침공도 일본 극우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본 극우는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 전세라는 것은요, 연도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뺏어버리면 이게 또 뺏은 나라의 연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것이었는데 뺏었고 또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 또 전단성을 부여하면 또 연도권이 옮겨진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독도 문제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다 독도가 한국 연도라는 거 세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 예, 그런 것은 그러니까 국경에 있는 연도라는 것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국제적인 관계에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관계 정의라든가 국제관계의 하나의 법이라든가 사실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제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계는 이곳은 주인이 없는 정글이다. 동물들의 세계다. 현재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 자체도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침략 국가가 되었다. 이게 미국은 미친 호랑이, 미친 사자가 되었다. 러시아는 미친 곰 정도로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이기면 그게 정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에 계속 말했어요. 일본이 왜 이렇게 됐나? 패배했기 때문이다. 혹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더라면 현재는 일본 세상이 왔을 것이다. 그거하고 지금 트럼프의 생각하고 그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3월 19일 트럼프하고 타카이치의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일본 기자가 이번에 이란 공격을 왜 다른 나라에 먼저 통보하지도 않고 그냥 선제 공격으로 이렇게 일본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일본의 특기가 아닌가, 진주만을 잊어버렸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타카이치는 얼굴이 참백해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트럼프가 침략국가 일본하고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카이치로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그러한 트럼프의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타카이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언제 자위대를 파견하느냐, 그것만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라기보다 일본의 극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의 전쟁 함께하며 이긴다, 그 생각이에요. 지금 미국하고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본 극우는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최강이 미국이다. 그러니까 이기면 이게 정의가 되는 것이다. 이기면 우리 세상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하고 싸워서 패배했다. 그거는 미국하고 싸워서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자손의 정책으로
미국하고 함께 싸우자. 이게 극우가 쭉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에서는 너무 끔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요새 일본 극우도 그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2000년대 초까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그 일본 극우는 그곳을 조금 숨기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신념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함께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차위대를 박용하겠다라고 주장했더니 촌리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일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그때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에 공헌을 할 수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일본의 현재 입장이거든요. 많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서는 아베 정권 때부터 교과서에 독도 표기가 의무화됐다고. 그 이후로 지금은 독도를 표기하지 않으면 검정이 맞아요.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아베 정권 때부터면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네네네. 이 구조를 한국이 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사실 교과서 기재 문제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와르가와르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 있다라는 데 항의점이 좀 있어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일본의 주장이 잘못이다라는 것은 계속 그 지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라는 것은 아무래도 마지막에 국가가 검정하는 것이 일본의 검정 교과서예요. 그래도 이것은 그 일본 정부가 검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의 일부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계속 그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특히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항의를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국가 입장이다라는 것으로 계속 그래도 교재는 뭐 교육부가 하는 것이니까 조금 봐주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뭐 대통령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교육부가 일본 쪽의 교육부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쪽의 교육부가 혹은 상의되는 그 비슷한 레벨의 그러한 한국의 정부 기관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일본 그 교과서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만 있을 뿐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너무 크게 나올 때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혹시 있다고 하면 이거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반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본이 증거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은 언젠가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그러한 분쟁 사태가 될 경우 독도 문제로 그 경우에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뭐 그거 끝난 거 아니냐고. 그 독도는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 중심의 그 상당히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그러한 세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매일 바뀌고 있고 내일은 또 어떤 세계가 오를지 모른다. 그러니까 안심하는 그러한 틈이 있으면 준비를 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쟤네 또 저러네. 이러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어떤 국제법 무대에서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 아니냐. 그래,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다는 네. 거네요. 일본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크림반도 방식이라고 하죠. 네네. 일본이 대마도에 한국인이 좀 대량으로 이주를 해서 주민투표로 어디에 편입할지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좀 두려워한다. 현재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침략으로 무력적인 침략으로 땅을 뱉는 것은 다 불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한반도도요. 한반도 북쪽에는 그 소련이 당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련은 북한이라는 친소련 국가 건설이라는 그러한 방향이 있었지만 소련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도 반대로 미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군은 극히 일부의 중심적인 지도자, 대표단 그것을 남겨놓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한반도의 남쪽을 통치하고 북쪽은 또 북한 사람들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통일한다. 말하자면 그러한 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승국이라고 해도 땅을 가져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침공한 부분은 러시아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또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가져갔습니다. 이때는 무력이라기보다 크림반도에 러시아계 주민들에 위한 주민투표, 그 주민투표만 그때 주민투표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된다라고 결정해 버렸어요. 45년 이후 전식으로 그 연도라는 그 연도의 그 국적이죠. 그곳을 바꿀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민투표입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러시아는 그것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세계가 이것은 부정선거였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증거 자체가 많이 없었고 끝까지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합법이라고 합의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래서 세계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바로 대마도 문제입니다. 대마도는 지금 일본 쪽에서는 거의 버림당하고 마찬가지죠. 아주 옛날에는 대마도를 통해서 조선, 일본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요지였는데 메이지 이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갑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대마도를 많이 찾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으로 국적을 바꿔가면서 대마도에 정주하게 되어서 대마도의 인구의 50% 넘어가면 그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마도는 한국 연도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마도는 원래부터 한국 곳이다. 이 주장인데 그거 아니고 일본은 앞으로 대마도가 베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독 대마도에서는 외국인들이 전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그러니까 지자체 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강화시켰어요.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대마도 쪽에서 부산이 잘 보이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아주 큰 레이더가 한국 쪽을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걱정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레이더는 그 부산 쪽에서 대마도를 향하는 모든 그 선박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의 이동 그리고 하늘도 그렇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마도가 베낄 의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일은 또 10년 후는 모른다. 세계는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항상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시각이 되게 중요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매일을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자체가 바닷속에 가라앉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죠. 한반도는 쭉 있을 곳이다.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일본인들의 그러한 인생관하고 한국인의 인생관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화의 차이이기도 하고 생활의 차이, 믿음의 차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하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인사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시거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본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본 사람들도 생각하고 한국인의 문화를 일본도 이해하고 같은 유교 문화권이 아닌가. 그래서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많은 거 아닌가.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더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700년간의 무사 사회였고요. 한국은 500년간의 유교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는 차이가 그렇게 간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사실 45년까지 일본은 그 무사사회의 연장 선상에서 세계를 침략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일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것을 부정한 것이 1946년 1월 1일에 당시의 일왕 히로히토의 인간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히로히토가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두 번째,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라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일본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것도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계속 교육했던 것입니다. 단시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은 연합국은 일왕에게 요구했습니다. 자신은 그리고 일본인들은 신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 그리고 히로히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신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자. 대신 나나 그러니까 일왕이나 일본 국민들은 신의 후손이다 라는 부분은 부정하지 말자. 이렇게 논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고 미국이나 연합국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신의 후손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남기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일왕이 산지이지만 일왕이 야구장에 나타나면 그렇게 진짜 신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다 고개를 숙이고 또 고개 숙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비판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기타 한국과 일본의 여러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 또 일본의 기타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